세 번째 강의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세 번째 시간에서는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세 번째 견해로서 낙태 선택론 또는 생명 선택론의 입장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생명 선택론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초이스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견해인데, 이것은 생명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입장에 있는 대표적인 그런 학자들은 윌슨 카스터너, 블레이어라고 하는 사람, 폴 시몬스와 같은 그런 학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학자들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대부분 성서적 태도와 전통적 태도를 결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세 가지인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What was said? 그러니까 무엇을 말을 했으며, Why it was said? 왜 그렇게 말을 했는가? 그리고 그것의 상황이 무엇인가? What was its context? 이 세 가지 기준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입장은 성경에서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창조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생물학적 측면원들은 은유적으로 소위 먼지, 더스트 혹은 흙이라고 하는 클레이에 비추어서 묘사되어져 왔습니다. 이는 생명의 근원과 수여자로서의 하나님은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 번째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근거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에 그 NIV 성경을 조금 언급을 하자면, God made man in God's own image. In the image of God, God created him. 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을 하자면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이미지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영적이고 인격적이고 관계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지적으로 창조했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전제가 이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한국에서는 태아를 동일한 낱말로 사용을 하고 있는 소위 엠브리오와 피터스라고 하는 두 단어는 사실상 우리가 인간이라고 할 때 이러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지적이고 영적이고 도덕적인 이런 거를 겸비하지 못한 태아는 자기 결정을 이미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런 전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프로초이스 입장은 인간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들에게 인간은 하나의 도덕적 결정자로서 묘사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프로초이스가 제공하는 성경 구절은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며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 즉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식이 옳고 그르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은 하나의 책임진 존재가 된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을 하자면 인간이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도덕 결정 창조자, a moral decision maker라고 하는 의미가 이미 그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인간이라고 할 때는 이미 앞서 말씀을 했듯이 이러한 지적, 영적, 도덕적 능력을 소유한 것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역으로 이야기를 해서 지적, 영적, 도덕적인 능력을 소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존재는 소위 도덕적 결정을 행하는 능력이 없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분별하게 낙태를 옹호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이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프로초이스라고 할 때 그 프로에 관심을 갖는 거죠. 결국 프로라이프의 산모의 생명과 다양한 상황에 따른 결정이라는 데 있습니다. 인간은 이러한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결정을 통해서 하나의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생명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이 입장에서는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외의 결정에 대해서는 인간의 도덕적인 원칙들에 의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전통에서 죄라고 하는 것과 살인죄로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임신 중절은 가능하다고 위에서 언급을 했는데, 사실 이것은 낙태 반대 운동가에게는 하나의 윤리적인 그 딜레마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낙태를 반대하는 부부에게 윤리적인 공경이 임신 중 태아 기형을 진단해서 그 태아가 분만시나 분만 후 수시간 안에 사망할 정도의 기형인지 아닌지 애매하게 진단된 경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인간의 기능 중 뇌의 기능이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인데, 뇌가 손상되었거나 혹은 무뇌와 같은 경우 임신을 유지하면서까지 산모의 위험을 조절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것이 임산부에게는 상당히 정서적으로 무거운 짐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이런 진단이 내려졌을 때 소위 생명선택권이라고 하는 프로초이스의 관점은 낙태 또는 임신 중절이 임산부에게 앞으로 인생을 살게 되는 스트레스를 피하게 할 수 있고 정서적인 위기에서 최소한의 해방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이 세 가지 신학적인 입장들을 좀 기억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적 입장에서는 낙태 반대론의 입장에 서 있고, 진보주의자들은 낙태를 옹호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중간에서 서로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견해가 바로 소위 프로라이프 퍼스펙티브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라이프 초이스 퍼스펙티브는 생명 우선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조금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 낙태와 연관해서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 문제가 실제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이 낙태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 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낙태의 결정적인 문제는 개인의 권리를 여성의 권리로 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낙태 문제를 할 때는 그게 여성의 선택인가 아니면 남편의 선택도 들어가는가, 그래서 오직 개인의 권리를 여성의 권리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데, 여성은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이 창조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사실 오랫동안 제한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여성의 낙태에 대한 결정이 스스로의 결정인지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여성의 정신연령에 있습니다. 낙태의 시술은 대부분 10대들에게 있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정서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 단계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또 그 결정을 부모들이 하는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도 한번 우리가 다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실제적인 문제를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고, 둘째로 이제 위의 것과 관련해서 만일 낙태를 원하는 대부분의 임산부가 10대라고 한다면 혹은 20대 초반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자율권을 존중해 줄 건가 하는 문제입니다. 만일 인생을 70으로 혹은 80으로 본다면 10대의 임신은 그만큼의 자유로운 삶의 선택이 제한되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10대의 임산부, 20대 초반의 임산부가 되면 삶에 있어서 많은 제약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 산모로서 해야 될 일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다른 나이의 또래의 사람들과는 아마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 두 번째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셋째로 임산부의 건강에 비추어서 낙태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 초기 3개월 동안에는 적합한 시설과 자격을 갖춘 의사에 의해서라면 낙태를 시술할 수 있다고 허용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남은 3개월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으로 대부분 우리가 이해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과연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이제 실제적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넷째로 어떤 상황에서는 낙태가 가능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산모의 법에서 따르면 강간이나 친인척 간 그리고 배우자의 사망 등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의적인 사고가 아닌 우연적 사고에 의해서 생겨진 임신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번 다루어야 될 그런 문제가 될 것 같고, 다섯 번째로 이 낙태와 연관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각을 하고 고려해야 될 그 부분은 남아선호로 인한 낙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선호로 인한 낙태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실제로 우리가 검토해 보아야 되고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제3세계의 나라에서는 이미 태아의 남녀 선별의 문제로 인해서 낙태를 시술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무차별한 낙태를 지향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고의적으로 낙태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실제적인 그런 관점에서 한번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낙태의 옳고 그름의 판단은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고 그것은 그러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결정권자는 누구에게 있고 누구에게 주어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법에 의해서인가 아니면 교회법에 의해서인가, 그 결정권이 주어진 것은 어디인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권이 신앙 공동체인가 아니면 보통 일반적인 인간의 상식인가, 이러한 결정을 위해서 선행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교육의 문제가 사실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낙태 이전에 우리는 우선성과 출산 그리고 낙태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이 문제가 실제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육에도 이제는 순결에 대한 전통 교육을 계속 가르칠 것이냐 아니면 임신하지 않는 법을 가르칠 거냐 라고 하는 현대적 교육의 문제도 사실 남아 있습니다. 또한 낙태를 하지 않아도 어린아이를 돌봐줄 충분한 기간들이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0대들이 만일 임신을 할 경우에는 학교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에는 10대도 출산을 해서 아이를 가르쳐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학교에 등교를 할 때에 이미 아이를 맡겨놓고 학교에 이제 방과 후에는 다시 아이를 찾아서 가는 이런 기관들이 외국에는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기관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대들은 이미 임신을 하다 보면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대체로 아이를 지우려고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입양의 문제 같은 것도 우리가 조금 다뤄야 되는데 입양에 대한 한국인의 생각이나 가치관에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는 계속해서 태아의 살인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낙태나 임신 중절의 문제도 가치관의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은 가치관의 충돌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인 그런 측면에서 한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7번째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낙태를 조장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를 밝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한 아이가 태어날 때 약 2.5명의 태아가 죽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을 하면 한 해에 60만 명의 아이가 태어나고 150만 명이 인위적으로 유산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2위의 낙태율입니다. 사실은 한국의 불명예에 속하는 것이죠. 전체 낙태 건수 중 30%가 미혼 여성으로 이들 중 2회 이상 낙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 가운데 85%가 그 연령대로 보면 10대라는 데 있습니다. 낙태를 조장하는 근본 원인으로서는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남아 선호 사상입니다. 이건 동양에만 특별히 있는 그런 경우인데 최근 남녀 비율의 첫 아이의 경우는 소위 105대 100대인데 비해서 둘째 아이의 경우에는 121대 100, 세 번째 경우에는 141대 100, 그리고 네 번째의 경우는 242대 100 정도의 그런 비율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남자에 대한 선호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한국 사회에는 남자에 대한 선호 사상이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결과 하나의 사회적 범죄를 조장하는, 낙태를 조장하는 그런 요인으로 얼마나 자주 작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낙태를 조장하는 이유가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개인의 편리함과 안락함 이런 것이 이제 전제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낙태는
의학상의 문제라기보다도 사회적 혹은 개인적인 이유에 근거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임신이 생물학적이고 신체적인 이유를 능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병원의 열악한 재정적인 환경, 이것도 사실은 낙태를 조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산부인과와 개업어들은 하나같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낙태가 없으면 병원 운영이 어렵다, 이렇게 보고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심지어 산부인과의 경우에는 아예 정산분만도 받지 않고 낙태 전문으로 개업을 하는 병원도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 낙태의 원인은 하나의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병원의 구조, 수가 문제와도 아마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낙태의 합법화를 낙태를 조장하는 요인으로 또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1962년 가족계획사업이 경제 발전의 필수 요건으로 인정이 되면서 1973년 공포된 모자 보건법에서 인공유산을 합법화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형법에서는 낙태죄를 명시하고는 있지만 모자 보건법의 시행으로 거의 모든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조건만 허용이 되면 낙태가 허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인구 정책이 하나의 낙태를 조장하는 원인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낙태의 이와 같은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요인들을 분석하는 문제가 인식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강의는 여기서 마치게 되겠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는데, 이 낙태에 선행해야 될 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1주차가 될 때에 낙태에 선행되어야 할 소위 성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루고 우리가 이제 다른 어떤 주제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